청취자님 환영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수많은 정보와 소음 속에서 그 본질을 꿰뚫는 통찰을 찾고 계실 청취자님을 위해 가장 흥미롭고 지적인 대화를 준비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 있잖아요. 그중 상당수는 사실 누군가의 의도나 아니면 아주 오래된 오해가 굳어진 결과물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숙하게 파헤쳐볼 주제, 바로 오스만 제국 500년 평화의 역사이라는 자료가 그 완벽한 예시죠. 그렇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자료죠. 네,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막연하게 터키인들의 제국, 튀르키예의 역사라고 굳게 믿어왔던 오스만 제국의 진짜 얼굴을 복원하는 겁니다. 특히 유럽인들의 공포와 무지가 어떻게 이토록 거대하고 복잡했던 초민족적 제국을 단순한 튀르키예 국가로 아주 납작하게 축소시키고 왜곡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수백 년 전 중동과 유럽의 역사에만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타인을 혹은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사용하는 그 프레임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또 왜곡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교보제거든요. 아, 프레임의 폭력성이요? 네, 우리는 종종 복잡한 대상을 마주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보다는 내 입맛에 맞게 혹은 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단순화시켜버리곤 하잖아요. 오스만 제국은 바로 그 서구적 단순화의 가장 거대한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님과 함께 이 거대한 오해의 장막을 걷어내보죠. 무려 500년이나 지속되었던 이 제국의 경이로운 실제 작동 메커니즘을 살펴보게 되어서 저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주제를 파고들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아주 거대한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오스만 제국이고 이슬람 국가였고 오늘날 트리키예 공화국의 전신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이 제국의 지배층 안에는 우리가 아는 트르키예인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죠. 제국을 통치하는 엘리트 그룹에 정작 그 나라의 본류라고 생각했던 민족이 없었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구조입니까? 그 모순을 이해하시려면 19세기 이전, 그러니까 근대 민족주의가 탄생하기 전 오스만 제국 내부에서 튀르키예인이라는 단어가 어떤 뉘앙스로 쓰였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지금과는 달랐나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날 튀르키예인이라고 하면 현대 국가의 자랑스러운 국민을 뜻하는 명칭이잖아요. 하지만 제국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의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스탄불에 거주하던 제국의 지배층과 엘리트들은 스스로를 절대 튀르키예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히려 그 단어는 아나톨리아 내륙 지방에 사는 그 교육받지 못한 농민이나 유목민 등 하위 계급을 약간 멸시하듯 부를 때 사용하는 명칭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고귀하고 세련된 통치 계급, 즉 오스만인이라고 불렀죠. 와, 튀르키예인이라는 말이 오히려 피지배층을 향한 멸칭에 가까웠다니 정말 흥미롭군요. 사실 지리적인 흔적들을 봐도 이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긴 합니다. 네, 유적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남긴 화려한 모스크나 장대한 궁전 같은 유적들을 보면 헝가리 남부부터 발칸반도를 거쳐 이스탄불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아주 광활하게 포져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그런데 정작 오늘날 튀르키예 심장부인 그 아나톨리아 내륙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면 그 위대한 제국의 흔적이 놀라울 정도로 희미해진다는 내용이 자료에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아나톨리아는 제국의 고향이 아니라 그저 제국이 관리하던 수많은 정복지 중 하나에 불과하겠다는 뜻이겠죠. 제국의 진짜 무게중심은 아나톨리아가 아니라 다민족이 끊임없이 교류하던 발칸반도와 지중해 연안에 있었고요. 정확한 분석입니다. 제국은 본질적으로 발칸과 지중해 제국이었지 아나톨리아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 하나 떠오르실 텐데요. 어떤 질문이죠? 오스만 제국을 세운 초기 군주들, 즉 술탄의 가문 자체는 분명 중앙아시아에서 넘어온 튀르키예계 유목민의 뿌리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왜 정작 제국이 거대해진 후에는 자신들의 친척벌인 그 튀르키예계 유목민들을 권력의 핵심에서 철저히 배제했을까요? 글쎄요. 보통 권력을 잡으면 자기 핏줄이나 같은 고향 출신들을 요직에 앉히는 게 아주 일반적인 역사의 공식 아닙니까? 바로 그 일반적인 공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500년이라는 기나긴 영속이 가능했던 겁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청취자님이 거대한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었는데 이사회 멤버들이 전부 명절마다 잔소리를 하고 자기 지분을 요구하는 억센 친척들로만 채워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휴, 끔찍하네요. 배가 산으로 가겠죠? 그렇죠. 당시 튀르키예의 유목민들은 독립성이 지극히 강하고 전사로서의 자부심이 컸습니다. 술판의 중앙 집권적인 영령에 고분고분 순응하기보다는 빈번하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자신들의 기득권을 끈질기게 요구하는 엄청난 정치적 불안 요소였죠. 통제가 안 되는 집단이었군요. 맞습니다. 술탄의 입장에서 이들은 언제든 내 목에 칼을 들이밀 수 있는 절대 곁에 두어서는 안 될 위험한 동업자들이었습니다. 아, 권력을 나누기엔 너무 껄끄러운 친척들이었네요. 그래서 술탄은 이 통제 불능의 효력들 대신에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충성할 새로운 경영진을 외부에서 영입하기로 결심한 거군요.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새로운 엘리트들을 만들어냈느냐는 겁니다. 바로 오스만 제국 통치 시스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명한 데부슈름의 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씨름해요? 쉽게 말해 인재 징집 제도였습니다. 술탄은 제국 내 발칸반도에 거주하는 기독교인 소년들 중에서 가장 총명하고 체격이 뛰어난 아이들을 선발해 이스탄불로 데려왔습니다. 기독교인 소년들이요? 이슬람 제국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최고 수준의 엘리트 교육을 제공하는 일종의 특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에 철저한 군사 훈련과 학문, 관료제 교육을 받으면서 오직 술탄에게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최종의 집단으로 길러졌죠. 엘리트 양성소였네요. 맞습니다. 이들 중 군사적 재능이 뛰어난 자들은 유럽을 공포에 떨게 한 최정의 상비군 예니체리가 되었고요. 학문과 행정에 뛰어난 자들은 제국의 재상이나 최고의 관료가 되었습니다. 청취자님, 여기서 저희가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놀라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 예니체리 부대나 고위 관료가 되는 엘리트 코스에 정작 튀르키예인은 원칙적으로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죠. 네,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오직 비튀르키예계 기독교 출신들만이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제국의 지배층인 오스만인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탄불의 스카이라인을 완성한 그 장대하고 아름다운 모스크들을 설계한 수많은 수석 건축가들, 예를 들어 제국 최고의 천재 건축가로 불리는 인물들 역시 튀르키예인이 아니었다고 나오죠. 네. 대부분 그리스계나 아르메니아계 출신들이었죠. 참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오스만 제국이 보여준 초민족적 시스템의 진수입니다. 그들은 어느 핏줄로 태어났느냐는 혈통주의를 완전히 폐기해버렸습니다. 철저한 능력주의군요. 그렇죠. 제국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개인의 탁월한 능력, 그리고 술탄을 향한 절대적인 충성심이라는 철저한 후천적 엘리트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오스마니인이라는 정체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었죠. 만들어지는 정체성이다. 네. 광활한 영토 안에 수많은 민족과 종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특정 민족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보다 출신을 따지지 않는 초민족적 관료 시스템이 훨씬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혈통을 지워버림으로써 오히려 가장 완벽한 능력주의 제국을 건설했다니 정말 감탄이 나오는 통치술이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번 심층탐구의 핵심적인 의문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민족적이고 지배층에서 튀르키예인을 오히려 배제했던 이 거대한 시스템이 대체 왜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튀르키예 제국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복잡한 정체성을 그저 단순한 튀르키예 역사로만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 해답을 찾으려면 시선을 제국 내부가 아니라 외부, 즉 이 거대한 제국을 바라보며 벌벌 떨었던 타자, 유럽으로 돌려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자료에서 강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 과정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6세기부터의 상황이죠. 당시 오스만 제국은 거침없이 팽창하면서 오스트리아 빈을 포위할 정도로 유럽의 심장부를 턱 밑까지 위협했습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느꼈던 실존적인 공포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압도적인 공포를 마주하면 대상을 세밀하게 분석하기보다는 가장 직관적이고 납작한 형태로 단순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복잡한 다원주의 시스템을 들여다볼 여유조차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저 눈앞에 닥친 거대한 악으로 뭉뚱그려버린 거네요. 정확합니다. 당시 유럽의 문헌이나 지도 같은 구체적인 사료들을 보면요. 그들은 오스만 제국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에 그냥 위대한 트루크라거나 트루크 제국 아니면 트루크인의 위협이라는 말을 마구잡이로 사용했습니다. 아, 이름부터 멋대로 빌렸군요. 동시대 유럽인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예니체리가 사실은 발칸반도의 기독교 출신이라거나 제국의 재무장관이 유대인이라거나 하는 제국 내부의 복잡한 다민족적 현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겠죠. 네. 그들에게 이 거대한 제국은 그저 튀르키예인들이 지배하는 야만적이고 무시무시한 튀르키예 국가로 일축되어 버렸죠. 이것이 바로 서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거대한 오해의 출발점입니다. 유럽인들의 무지가 거대한 제국을 단순한 튀르키예 국가로 축소시켜버린 첫 번째 단계인 셈이죠. 그런데 그 유럽인들의 무지와 공포가 빚어낸 오해가 단순히 당대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이 오해의 씨앗이 19세기와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서구 중심의 역사관과 결합해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유럽에는 이른바 국민국가라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이 전염병처럼 번지기 시작하거든요. 네이션 스테이트 말씀이시죠? 네,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 하나의 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적인 이념이었죠. 이 프레임이 서구 지식인들의 머릿속을 완벽하게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의 렌즈로 볼 때 오스만 제국의 시스템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귀괴한 형태였어요. 서구의 시각에서는 국가라면 당연히 지배적인 다수민족이 있고 그들이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거나 억압해야 하는데 오스만 제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제국 내부에서는 각 종교 공동체들이 스스로의 법과 자치권을 가지고 공존하는 밀레트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었잖아요. 서로의 다름을 억지로 하나로 합치려 하지 않고 그냥 느슨하게 묶어두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하지만 국민국가가 아니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굳게 믿었던 서구 열강은 이 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편견대로 오스만 제국은 그저 튀르키예 민족이 다른 소수민족들을 압제하는 낡고 병든 제국으로 규정해버렸습니다. 프레임을 씌운 거네요. 네. 그리고 서구의 이런 민족주의 이념은 발칸반도를 비롯한 제국 내부의 수많은 민족들에게 스며들어서 치명적인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500년을 버텨온 초민족적 시스템이 서구가 만들어낸 민족주의라는 새로운 시대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내부에서부터 산산조각 나기 시작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대목이네요. 제국이 붕괴한 후 서구의 학자들이 쓴 역사책 속에서 오스만 제국은 본연의 다원주의와 초민족적 특성을 완전히 거세당합니다. 결국 제국은 곧 튀르키예라는 16세기의 무지와 19세기의 이념이 결합된 그 납작한 오해가 오늘날 전 세계의 교과서적인 상식으로 박제되어 버린 거군요. 완벽하게 굳어져 버렸죠. 청취자님, 이건 정말 생각해 볼수록 씁쓸하고도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믿는 세계사가 사실은 타인의 두려움과 무지, 그리고 서구의 좁은 프레임에 의해 철저하게 재단된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의심해봐야 하는 이유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보죠. 이런 아이러니한 과거를 가진 오늘날의 진짜 튀르키예 공화국은 이 거대한 오스만의 유산을 대체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역사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소비하는 또 다른 흥미로운 아이러니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대 튀르키예의 이 역사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아주 전략적인 3단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변화요? 네, 먼저 첫 번째 단계, 즉 제국이 멸망하고 무스타파 케말 아타트르크가 현대 튀르키예 공화국을 세웠던 초기에는 그야말로 철저한 부정이었습니다. 아, 과거를 지웠군요. 네, 새로운 국민국가를 세워야 했던 초기 엘리트들은 오스만 제국의 다민족적 유산을 끔찍한 구시대의 적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수도마저 제국의 상징인 이스탄불에서 아나톨리아 내륙의 앙카라로 옮겨버리죠. 문자도 아랍 문자 대신 알파벳으로 바꾸고 자신들의 뿌리를 오스만이 아니라 저 멀리 고대 히타이트나 중앙아시아의 돌궐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철저하게 순수한 튀르키예 민족주의를 주입하려고 했네요. 맞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통째로 드러내려 한 거죠.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두 번째 단계는 체제 안정기에 접어들며 서서히 진행된 터부의 완화 시기입니다.
초기 건국 세력 상당수가 사실 구 오스만 제국의 관료 출신이었다는 점이 작용하기 시작했고요. 또 이스탄불 도처에 널려있는 그 웅장하고 압도적인 물리적 유산들을 영원히 없는 취급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과거의 흔적들을 문화적 유산으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세 번째 단계, 현재의 모습이군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의 모순이 가장 흥미로웠습니다. 네, 오늘날에 이른 세 번째 단계는 과거의 영광 수용 및 철저한 도구화입니다. 놀랍게도 현재의 튀르키예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오스만 제국의 화려했던 과거를 100% 흡수해서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완전히 입장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모순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앞서 우리가 설태본 대로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예니체리 부대나 웅장한 모스크를 세운 천재 건축가들은 애초에 튀르키예인이 아니었잖아요. 철저히 튀르키예인을 배제했던 시스템의 산물이죠. 네, 기독교 출신들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튀르키예는 그 다민족이 이룩한 초민족적 성취마저도 모두 현대 이슬람교도 튀르키예인의 위대한 자부심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과거 제국의 영광을 현재 국가의 내부 결속과 대내외적인 정치적 선전도구로 아주 영리하고도 뻔뻔하게 활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비티르키예인들이 피와 땀으로 세운 초민족적 제국의 영광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 튀르키예 민족주의의 불쏘시개로 쓰고 있다니 유럽의 오해로 시작된 역사적 왜곡이 현대에 와서는 정치적 필요에 의해 내부에서 완성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란 정말 끝이 없군요. 네, 역사는 늘 필요에 의해 재단되니까요. 자, 청취자님, 오늘 탐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스만 제국 500년 평화의 역설이라는 자료를 통해 역사의 이면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혈통을 초월한 완벽한 시스템으로 500년의 평화와 번영을 누렸지만 타자, 즉 유럽의 무지한 시선에 의해 단순한 민족 국가로 축소되어 버렸죠. 네, 안타까운 역사죠. 그리고 이제는 현대 국가의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시 한번 역사가 재단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외부의 오해와 프레임이 어떻게 수백 년의 진실을 가릴 수 있는지, 우리가 소비하는 정보 속에 숨겨진 유럽적 시선을 왜 경계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탐구를 끝내면서 청취자님께서 혼자 조용히 곱씹어 보실 만한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오스만 제국은 지배층의 민족적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림으로써 500년의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순수한 혈통과 민족주의적 국경을 세우는 데 집착하며 끊임없이 갈등하는 현대의 국가들은 과연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제국 혹은 국가의 영속성은 어쩌면 우리와 그들을 나누는 민족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포기할 때만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와, 민족이라는 환상을 포기해야만 영속할 수 있다. 16세기의 역사에서 시작된 대화가 현대사회의 근본적인 시스템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지다니 정말 짜릿한 통찰입니다.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대화가 청취자님의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당연한 상식을 기분 좋게 뒤집어줄 흥미로운 대화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